3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주말에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은 개장 초에 몇 가지 특이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특이사항들이 모여서 시장이 하락이 일어났다고 보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해외 시장은 유럽이 무려 2%대의 하락이 나왔는데 이게 단순히 미국 PC 물가지수 때문에 그런 것인지,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하락장 시작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세 가지 면에서 특이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개장 전 현물이 예상 체계가 의외로 강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었죠. 그해 비해 선물이나 합성 선물은 시가가 약하게 출발을 했어요. 전일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관련된 커버 물량이 초반에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 2개의 집중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은 급등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실제로 개장 초에 현물 고평가와 선물 저평가로 인해서 선물은 갭 다운 출발한 것을 빠르게 만회를 하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나왔는데 그 차익 매도가 시장을 하락시킨 게 아니라 그 지수를 버티게 하는 그런 차익 매도가 나왔죠. 자,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후의 흐름들은 기관들이 현물 매도를 내면서 지수가 하락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오늘 실제로 보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제법 강한 하락을 보였어요. 1%가 넘는 하락을 보였는데, 그런데 외국인들은 이들 주 종목에 대해서는 매매 방향성이 중립이었습니다. 즉, 기관들이 이제 이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매도를 한 것이지, 외국인들은 사실상 순매수를 했다고 봐야 돼요. 외국인들이 3천억 가까운 현물 매도를 했는데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순매수 관점을 유지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일방적인 하락이 나오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특이한 현상은 선물 시장에서 나름 대량의 매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매도를 모두 차익 거래로 받아내 갔다는 것입니다. 보통 주가 지수가 하락할 때 선물 베이시스가 약세를 보이고, 주가 지수가 상승할 때는 선물 베이시스가 강세를 보여요. 그런데 오늘은 전혀 다른 모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오전 10시 30분까지는 현물, 선물 나름 잘 버티고 있었지만 선물 베이시스만큼은 무지하게 약세였어요. 심지어 마이너스 0.3포인트가 넘는, 그러니까 이론가 대비 0.6포인트 가까이 강력한 백오데이션을 연속해서 그리기도 했는데요. 반대로 주가가 조심스럽게 하락하기 시작한 11시 반 이후에는 선물 베이시스가 오히려 강세였어요. 이것은 선물 매도자들에 비해서 현물 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 특이한 현상은 장 초반에 대량의 합성 선물 거래가 320이라는 행사가를 중심으로 있었어요. 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물에 이 슈퍼개미로 추정되는 개인이 콜 320에 대량의 베팅을 했다가 손절했다가 이걸 반복하고 있죠. 이들이 평균 단가가 20일까지는 이제 5.8포인트였어요. 그런데 22일에 추가 매수를 좀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평단 좀 낮췄다 보고 23일 오후의 급등으로 얼추 손익분기점에 도달해서 초반에 지수 강세 좀 기대를 하고 있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번 3월물은 쿼드러플 위측 만기죠. 평소에 지수의 방향성 베팅에 선물에 만약에 들어온다, 그럼 선물 매도가 됐든 매수가 됐든, 그러면 선물과 현물이 차익거래 트리거를 초과하는 그런 양의 주문이 나와야 방향성이 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쿼드러플 위측 만기 때는 지수의 방향성 베팅이 선물에만 들어올 경우에는 이 선물과 현물이 차익거래는 물론이고 선물과 합성 선물, 그러니까 옵션이 차익거래까지 유발시킬 정도의 규모의 주문이 들어와야만 방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이 뭐 1월, 2월, 그리고 4월, 6월, 4월, 5월 이런 3, 6, 9, 12가 아닌 일반 월매는 선물 매도 규모가 한 100 정도가 되면 시장을 하락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 3, 6, 9, 12란 쿼드러플 위칭 때는 2배 이상의, 그러니까 2배는 아니에요. 명확하게 그렇진 않지만 훨씬 더 많은 규모의 방향성 거래가 있어야만 그쪽 방향으로 쏠린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더해서 최근 시장이 이 320에서 325라는 굉장히 좁은 구간에서 움직였죠. 그래서 클래스별 옵션 프리미엄이 굉장히 다이어트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사가별 투기 거래자들 혹은 마켓 메이커들이 해지 트리거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주문이 들어가야만 방향성이 생길 수 있는, 한마디로 시장이 굉장히 무거운 상태였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방향성이 갈림 또한 양쪽으로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개장 초 1시간 동안은 시장 참여자들이 아주 암에 걸린 알 정도로 좁은 박스권에서 분명 매도자들은 있었어요. 베이시스가 약세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근데 또 올라오면 또 사정없이 패버려요. 그렇게 징그러운 장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전 10시쯤에 특정 현물 바스켓, 그때 이제 배터리 주식이었어요. 거기 이제 매수가 쫙 몰리기 시작하면서 트리거가 상방으로 당겨졌죠. 그래서 10시 2분에는 선물이 321.40포인트까지 상승해요. 그런데 이때 이걸 따라갔어야 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선물 미결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상승을 위한 방향성이 잡힌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는 손절매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손절매 이후의 흐름은 해외 시장, 특히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중화권 증시가 계속 밀리는 거에 연동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지수가 오후장에 317까지 눌려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전에 이제 워낙 많이 흔들어 놓으니까 그때 털린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 털렸을 쪽은 방향성 시스템 트레이딩 하는 거래자들이었다고 봐요. 저는 오늘 시장이 숏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고 보는데 보통 일중 거래를 한 트레이더들, 인트라데이 트레이더라고 하죠. 데이 트레이더들. 이들은 이제 가격 손절,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뭐 320에서 진입했어. 그런데 320 뭐 2가 넘어갔다. 그러면 가격이 틀렸으니까 그만큼 손절을 하는 것도 있는데 시간이 손절이란 것도 해요. 뭐냐면 자신이 하방으로 방향성을 잡았어요. 근데 1시간 동안 0점 몇 포인트밖에 안 빠지거나 0점 몇 포인트 오르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1시간 동안 버텼는데 시장이 그만큼 안 움직이네? 그 얘기는 나랑 같은 방향을 본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지도 않지만 이기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은. 그래서 시간이 손절도 해요. 근데 시장이 진짜 하락한 것은 잘 보면 11시 30분 이후에 그 319.50포인트를 깨면서예요. 그런데 현물 시장 기준으로는 10시 30분, 그러니까 중화권 증시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1시간 전인 그 10시 30분부터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가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은 그때부터 아래쪽으로 잡혔다고 보는데 1시간 동안 선물이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시장이 버티고 있는 경우, 특히 이제는 시가선부터 매도를 했던 트레이더들은 이 가격이 지니까랑 별 차이가 없더라도 아, 내가 지금 뭐 거의 2시간 반 넘게 버텼는데 안 빠지네. 그러면 시간이 손절매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각자가 사용하는 전략이나 타임프레임이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전략이 어떤 경우에는 맞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방향이 맞아도 이익을 못 내거나 손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옳은 전략은 없고 전체적인 승률이라든지 또는 손익비, 어떤 것에 내가 포커스를 맞춰서 수익을 누적시킬 것인지, 그러니까 전략이나 자금 관리가 중요한 것이지 방향성을 맞추고 안 맞추고는 생각보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그 일중 매매를 보다는 제가 포지션 매매를 좋아해요. 왜냐면 그 어제 하루 같은 경우에 일중 매매자들은 엄청 헷갈렸을 겁니다. 아래로 분명히 1% 가까이 하락이 나왔으면 그것도 뭐 나름 뭐 쉽게 하락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특이한 경우고 오히려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제 하락을 제대로 먹기 힘들었던 그런 장이라고 봐요. 근데 저희 타임프레임은 그 하루가 아니에요. 저는 보통 한 월물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그냥 저는 생각했던 범위 안에서의 움직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숏 포지션을 어제고 오늘이고 다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단순한 네이키드 뭐 풋매수 이런 게 아니라 관리 가능한 선에서의 그릭스를 가진 선물옵션 합성 포지션,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을 버틸 수 있었다라고 봐요. 자, 여하튼 오늘 다시 선물 미결이 뭐 4,600계약 가량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방향성이 아래로 잡혔죠. 특히 외국인이 현물 매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바스켓에 상당히 크게 잡혔죠.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바꿔놨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옵션 미결 분포도를 보면 여전히 시장은 이 콜옵션 320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한국물 ETF가 무려 3.16%나 빠졌죠. 그리고 이머징 ETF도 뭐 마이너스 2.85% 빠졌는데 아마 월요일 시가 정도에 어느 정도 참교육을 당하지 않을까 해요. 문제는 풋옵션 310 이하에 쌓여있는 또 살벌한 규모의 옵션 미결제 약정들인데 이러한 미결제 약정들을 과연 해소할 정도의 급격한 숏 해지가 필요한 상황일까에 대해 고민해보면 저는 또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봐요. 게다가 다음 주에는 3일절 휴일도 있죠. 그러니까 시간 가치를 갉아먹을 요소들이 많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내내 이야기하고 있는 하락은 하락이 돼 상당히 대응하기 피곤한 그런 지그재그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결론 내려봅니다.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은 총평 때 하기로 하고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오늘 깔끔한 마이너스 2%대의 장대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PCE 물가지수가 예상과 전혀 다른 인플레 지속이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유럽 증시는 시가선부터 바로 밀리기 시작해서 물가지수가 발표되기 한참 전인 유럽 오전장 내내 이미 마이너스 1%의 하락이 나온 상태였어요. 게다가 그 자리는 공교롭게도 21선이 위치한 자리인지라 웬만큼 지표가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얼마든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동안 유럽 증시는 모든 악재들을 계속 씹어먹고 버티고 있었죠. 어제 이어서 중화권 증시 연속된 조정, 그리고 아시아 세션 후반부에 이어진 산업금속이 연속된 조정으로 이 중국 리오프닝 기대로 인한 유럽 증시 프리미엄만큼은 반납해야 된다, 이런 컨센서스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독일 신용국채 또한 개장 초에는 강세를 보였어요. 어제 이어서. 자, 그런데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차익 실현 매도 물량 나오면서 그 ECB의 그 요하임 나겔 분데스방크 총재가 3월 이후에도 상당한 추가 금리 인상, 이건 50bp란 얘기죠. 3월에도 50bp, 그 이후에도 50bp,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매파적 발언을 했죠. 그래서 채권 반등에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이번 주에 채권 반등 없구나, 그리고 주가의 버팀도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증시나 유럽 채권 시장이나 심지어 통화 시장까지 해도 유럽 세션 초부터 비달러 바스켓이 이 PC 물가지수 발표되기 한참 전까지, 그 지표 발표된 시간이 10시 반이었으니까 그 전에 이미 한참 처음 맞아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정작 PC 물가지수 발표 후에는 그 증시나 채권이나 통화시장도 별로 빠지긴 빠졌죠. 근데 생각보단 덜 빠졌다는 거예요. 미리 빠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 또한 PC 물가지수 발표되고 선물 급락하면서 갭다운이 나왔죠. 근데 미국 증시는 시가 갭다운한 자리로부터 장 마감까지 장중 흐름은 오히려 장중에 반등세가 반복됐어요. 그리고 추가 하락은 얼마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는 물가지수 발표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가 문제가 아니라 증시 자체가 무거워져 있어서 흘러내리고 있는, 그러니까 수급 앞엔 장사 없죠?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 영상에서 저는 채권 시장만큼은 대충 다 온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시장 결과를 보면 유로존 채권 빠지고 미국채 빠졌지, 특히 단기물 중심으로 굉장히 상당히 강하게 빠졌죠. 자, 근데 오늘은 미국채 옵션 만기였어요. 유럽 세션 초반에는 채권 시장 강세를 보였다고 했죠. 근데 자체적인 차익 실현 물량, 그리고 아까 그 ECB의 요하임 나겔 위원 매파적 발언, 그래서 채권 시장 하락하면서 국채 풋옵션은 무려 2회가까지 더블 상승이 나요. 게다가 PC 물가지수 발표에 채권 풋옵션은 만기 직전에 한 270% 상승하거든요. 근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움직임은 지표 전에 대부분 움직인 것이고, 옵션 만기로 인해서 그 풋옵션 결제를 딱 주고 나서는 대충 채권의 흐름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월은 조금 다른 양상,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추가 하락하면서 채권 시장이 리스크 오프의 흐름을 좀 리스크 오프의 흐름을 좀 반영을 해서 장기채 중심으로 급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근데 이제 2월이 거래 마감이 이틀 남아있죠. 그리고 또 3월 초에 ISM 제조업, ISM 서비스업 지수, 논팜 이런 것도 있어서 좀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 저는 여기서 채권 선물 매도 잡을래, 아니면 채권이 방향성이 전환될 준비를 할래,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된다면 저는 후자를 선택할 거예요. 상품시장에서는 산업금속을 포함한 금속류가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구리는 톤당 8,700달러대로 내려왔죠. 이게 월말 가격 조정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중국 프리미엄이 빠르게 사라진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반면 기름은 별다른 이슈 없이 PC 발표 때부터 비달러 바스켓이 마지막 언더슈팅 보면서 함께 눌렸죠. 정작 미국 본장 개장 후에는 기름은 저가 매수가 또 강하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텍사스 기준 76.45달러까지 회복을 해서 마감했는데, 덕분에 이거 볼까요 한번? 4월 6월 텍사스 기름 스프레드가 다시 올라와 버렸어요. 이때 이제 언더슈팅 나왔는데, 만기 전으로 해서 만기 다음 날이죠. 다시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름 시장도 굉장히 그 좁은 구간에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3월에 의미 있는 방향성이 나오는데, 그 한번 트랩은 만들어주고 갈 것 같아요. 베어 트랩이든 불 트랩이든 한번 트랩을 주고 3월에 굉장히 큰 트레이딩 기회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대부분의 미디어가 금요일이 미국 증시 하락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쇼크 얘기를 들고 있죠.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우선 미국 증시가 하락한 거 맞냐라고 하면, 저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하락이 아니라 엄청나게 강하게 붙들어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S&P 지수는 시가 갭다운한 자리보다 높은 자리에서 종가가 형성됐거든요. 나스닥 지수 또한 기가 막히게 12,000포인트에 근접해서 마감을 한 등 초반에 언더슈팅을 제외하고는 장중의 흐름은 저가 매수가 더 강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만 저가 매수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저는 질이 좋지 않은 저가 매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변동성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PC 물가지수 발표 전부터 변동성 선물은 살살 상승하고 있었는데 PC 물가지수 발표 후 변동성은 얼마 상승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부분이죠. 자, 그런데 장중의 흐름이 더 강했고 지수가 장마감 무렵에는 S&P 지수가 시가보다 종가가 더 높게 형성됐다? 이걸 감안한다면 변동성 선물은 시가보다 낮게 더 마감해줘. 그게 일반적인데, 그런데 이 두 가지 면에서 시장의 질이 안 좋다, 이런 신호가 있었는데 변동성 선물 3월물이 지금 잔존일이 26일이나 남아있어요. 그걸 고려하면 변동성 선물이 이제는 고평가가 아니라 저평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금씩 시장에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하면 또 단기물 옵션 변동성은 생각보다 낮은 상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옵션 변동성 커브가 장기 리스크를 조금씩 반영하기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작년 10월 중순 이후로 시장이 강세를 유도했던 테마가 이머징 강세, 그리고 유럽 증시 강세, 그 대신 미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약세다. 이런 트레이딩 테마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1월 중순까지는 상당히 큰 이익을 줬어요. 자, 그런데 2월 들어서 중화권 증시 중심으로 조금씩 테마가 망가지더니 2월 말이 다가온 지금은 1월의 상승분을 사실상 모두 반납해버린 상태죠. 그러니까 시장의 상승이 어쩌면 가짜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은 대부분 이 비참한 손절매로 마감하게 됐는데 아직은 저는 비참한 손절매가 나왔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제는 미국 시장 억지로 그냥 틀어막았다 라고 보고 다음 주에 진정한 하락장이 올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박 근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개별 종목들 보면 의외로 하락한 게 별로 없습니다. 아니 테크 주식들 대부분 1.5%에서 2%대 다 두드려 맞고 나스닥의 그 어도비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7% 넘게 밀렸는데 이게 하락한 게 아니야. 상당히 크게 하락한 거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보면 대부분은 인덱스 하락만큼만 밀렸어요. 그리고 장중에는 얼마 하락한 게 없습니다. 이것은 전일 시장 참여자들이 PC 물가지수에 대한 베팅 결과를 장 초반에 대부분 확정시킨 뒤에 더 이상의 방향성 베팅 규모를 키우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2월에 남은 이거래일 있죠. 이때는 이제 월말 현금 비중을 채우기 위한 매수를 집행할 것인지 주식 매수를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계속 수동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3월에 첫째 주에 굵은 지표도 많죠. 요거를 확인하고 액션을 취할 것인가로 이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을 미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별 종목 모더나 오늘 마이너스 5%대 하락을 하면서 이 다바 나오는 주식 모습을 보였고 의외로 이 파페치는 11% 넘게 상승했어요. 그래서 5달러대를 회복했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여전히 4달러 초반까지는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추가 매수는 참을 계획입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월요일에 큰 폭의 갭다운 출발이 예상되지만 개장 초의 하락이 마이너스 1% 내외다. 그러면 추가 눌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반대로 마이너스 2%대의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강한 반발 매수가 나오다가 흐지부지 되는 그런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미결 분포도가 320 위쪽으로는 나름 뚜껑이 닫힌 모습이지만 310 이하로도 굉장히 견고하게 닫혀 있어요. 그래서 시가 갭다운이 크게 나온다. 그러면 델타 롱 포지션 손절매는 나오겠죠. 그런데 델타 숏 포지션이 이익 고정형 청산도 굉장히 크게 충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락이 크면 추가 하락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증시 말고도 지금 이머징 증시 전체 분위기는 안 좋아요. 요거 하나 볼까요? 이거는 지난 한 2월 중순에 심각한 문제가 됐었던 그 아다니 그룹이죠. 이거 그 인도의 그룹인데 이거 작년에 이머징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인도 중심으로 이머징 망가지기 시작했고 아직은 중화권 증시가 좀 붙들어뒀었는데 2월 들어서 지금 중화권 증시도 살살 망가지고 있죠. 자, 아다니 그룹은 안타깝게도 그 2월 초에 폭락이 나왔었던 때 그때 수준으로 다시 내려와 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머징 인덱스에 롱 들어오겠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시장이 반등할 경우에 콜옵션 매도 미결이 좀 쌓이는 이런 반등 압력을 누릴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 그런데 이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곱게 하락할 것이냐, 그러니까 쭉쭉 빠질 것이냐, 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의미 없는 등락을 보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레벨 다운에 있는 굉장히 피곤한 장이 될 것을 보는데, 저는 지금 현재 포지션이 풀레이쇼 스프레드예요. 근데 델타는 꽤나 센, 그러니까 레이쇼의 비율이 낮은 버터플라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약세 스프레드가 껴진 그런 이제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소극적으로 델타를 계속 숏으로 추종하는 그런 형태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월요일부터 10년 국채 옵션 품매도를 좀 쌓아볼 계획이에요. 국채 파생 상품 매매는 상당히 긴 텀으로 매매해야 됩니다. 최소한 다음 한 주 동안은 실수요자들이 규모를 파악함과 동시에 경제 지표에 대한 금리 상승의 민감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태핑하는 수준에서만 품매도를 쌓을 거예요. 물론 증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S&P 선물이 아직은 좀 더 4,000포인트를 중심으로 수렴을 해야 한다고 보지만 3월 들어서 S&P가 위로 도는데 실패한다? 그러면 시장은 3월 중반 이후에는 아주 강하게 부러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트레이딩 셀 정도로 대응할 계획이에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